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의 오종남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세상을 만드는 용기, 명장을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 한국인,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명장들은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 분들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장벽을 용기 있게 뚫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는 용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성공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학벌이 좋아야 한다. 대학을 나와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말들을 선입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방청객 중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을 함께할 출연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이것이 선입견이고 편견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고 이어서 오늘 모신 이준배 기능한국인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밥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체험을 의미하는 거고, 또 나눔을 의미하는 이 부분은 결국 제가 얘기하는 이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인생의 기회를 얻고 또 다른 사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름값은 결국은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88호 기능한국인 이준배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을 만드는 용기라는 이런 큰 자리에 저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밥값 이름값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꿈꿔오는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꼭 제가 살아온 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실 저를 대신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늘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고, 또 그런 것에 상당히 또 스스로가 익숙해져 있었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 가끔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현실이 좀 더 청년이 됐을 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또 그런 성격이 결국은 상상력을 현실에 꼭 해봐야 되는, 또 꼭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천천히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실행력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결국은 제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미천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최연소 기능한국인이라는 영예까지 또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지식을 구하는 시대, 또 막연한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내가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상상력을 현실에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험을 통한 지식, 소위 얘기하는 그 경험의 그 뒷받침은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에는 109명의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뭐 다 일일이 찾아뵙고 그들의 공통점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공통점의 하나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월등하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들을, 또 그런 지혜를 갖고 스스로를 무장해서, 그리고 그런 지혜로서 무장된 그들에게는 아마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난과 도전과 또 상당히 많은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런 것도 지혜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것들로 아마 그들이 크게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능 한국인들은 선행 후학이라는 것을 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맞는 이론과 지식을 찾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노력들을 수없이 그들은 반복하고, 결국은 그런 반복을 통해 갖고 환경에서 기회를 찾는 좋은 기회를 찾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비관하거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가족을, 아니면 사회를 욕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들 뒤에는
성공이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히 수많은 실행과 또 그 실행에서의 어떤 수많은 결과들, 또 소위 얘기하는 원하지 않는 결과들, 그런 결과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성공을 만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세 가지 은혜를 갖고 태어났다. 그 첫째는 가난한 것이요, 그 둘째는 허약한 것이며 셋째는 못 배운 것이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 있었고 또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으며 못 배웠다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살았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어느 기업인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결국 타고난 불행은 자신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미천이다. 또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성공한 기능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또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또 선택한 그런 기술인들의 길, 그리고 그 기술인들이 선택한 경험을 통한 지식들을 얻는 선행 후학이라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공의 열쇠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는데 분명히 한 부분을 그런 결과로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또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유의 시대를 지나서 공유의 시대, 소위 대여의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나 하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미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두려움들을 갖고 사는 게 지금 시대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이라는 생각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실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기성세대로서 느끼는 바가 사실 큽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아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결코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려움은 산꼭대기에서만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산 밑에서 아무리 산 높은 곳을 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과정과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 거꾸로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건디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을 다시 내려올 때 우리는 반드시 용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이슈들을 하나씩 저는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실제 한 걸음 뛰고 시작한 것이 어찌 반이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우리에게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동시에 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좋은 말과 좋은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오늘도 생각의 속도로 실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또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또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어른들이 해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또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결국 경험하지 않은 모든 것은 청년이든 어른이든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아닌 어느 나라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88호 기능 한국인 이준배, 대한민국 공존행동 기계 명장 김대인, 대한민국 판금 명장 송신근, 대한민국 사출금형 명장 원용기.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여기 계시는 방청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는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함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의 수준이 굉장히 이게 젊은 학생부터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걸 전제로 제가 대신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잠시 비디오에서 나왔습니다만 밥값, 이름값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제가 우리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아온 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하는 그런 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 소위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의 미래가 불행하면 대한민국은 불행한 것이고 또 그들이 행복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저는 믿고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우리 지역의 그 소위 얘기하는 가출 청소년, 이 여학생들의 쉼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쉼터를 한번 만들어주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책을 통해서 좀 보잘것없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여러 가지 글들, 원고를 좀 정리를 해서 책을 쓰고 또 좋은 일을 하려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저 하나만의 노력으로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오종란 교수님을 찾아뵙고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책에 오종남이라는 이름을 쓰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나눔 콘서트라고 하는 콘서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초판 책을 찍은 걸 전량을 다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올 4월 말에, 이달 말이죠. 4월 말에 우리 여학생들이 쉴 수 있는 장기 쉼터가 저와 지자체와 그리고 또 LH라고 하는 큰 기업이 서로 협업을 해갖고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름값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글귀에서 나오는 뜻은
어려서 제가 늘 밥값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자식들에게 희생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팔남매의 막내인데 나 하나만이라도 자기 밥값을 하면 엄마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서는 늘 밥값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살았고요. 어느 순간인가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보니까요. 밥값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게 해준 그 고마움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때가 됐구나라고 느낄 때 이름값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좋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 이준배 대표가 살아온 인생을 거의 요약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아픈 청춘에게, 방황하는 청춘에게 내가 살아온 길을 공유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주고 또 거기서 얻은 소득을 가출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 그 책 제목을 왜 밥값, 이름값이라고 했냐. 어려서는 나 한 사람의 밥값이라도 전략하면 어머니의 힘을 덜어주지 않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14년에 대한민국 88호 기능 한국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에 걸맞는 이름값을, 다시 말하면 사회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고 다닐 때 우수해가지고 당연히 기능 올림픽에 가서 예.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제패하기 직전으로 아쉽게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사실은 이건 뭐 저한테는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제 인생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됐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공고를 입학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은 세계 기능 올림픽에 나가는 게 이제 사실은 거기 나가서 메달을 따고 또 금메달을 따고 금이 환영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었는데요. 열심히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몰랐었던 것 같고요, 제 스스로가. 근데 어쨌든 대회를 나가 갖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회를 나갔더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메달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이 길이 잘 맞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까지 할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러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세계 기능 올림픽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면 우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가 되는 길은 대한민국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습니까? 은메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선수를 가리는 대한민국 기능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기회는 인생에서 몇 번 주어진다?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세계 기능 올림픽의 꿈은 대한민국에서 은메달을 딴 걸로 좌절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떠냐? 대한민국에서 금메달 따면 거의 100% 세계 올림픽에 금메달이 보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그렇겠죠? 지금도 아마 평생 잠자다가도 꿈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회사 생활을 했어요. 회사 생활에서 가장 큰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밌었어요. 제가 한 만큼 돈을 주니까 좋았고요. 또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사실 19살 나이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난생 처음 제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지나면서 누군가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오는 소위 얘기하는 대졸자들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제가 선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대리가 돼 있고 저는 늘 그냥 기사로 일을 하는 그런 현실을 부딪히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늘 연초가 되면 저를 찾아요. 이 기사 오늘 시간 어때? 그럼 예, 시간 괜찮은데요. 저녁 때 소주 한잔 하지. 예, 고맙습니다. 소주 한잔 하러 가면은 소주를 몇 잔 왔다 갔다 기울이다 보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올해도 진급이 안 됐어. 어떡하냐 미안해서 이런 위로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지금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명장, 대한민국의 기능 한국인을 지금 모시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시는 대한민국의 명장들은, 대한민국의 기능 한국인들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깬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준배 대표의 지금 회사 생활, 사회생활 첫 발을 들이고 회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19 나이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고 내가 뭔가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리로 승진할 때가 되면 이제 학력이라는 그러한 불리함 때문에 대졸한테 항상 밀리고 상사한테 위로주를 얻어 마시는 이런 신세가 돼서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이게 그때만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를 깨부수고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근데 10년 가까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일은 만족하지만 승진 때만 되면 좌절하는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글쎄요, 뭐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편견이라기보다는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이. 네, 왜냐하면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뭐 30% 정도 이내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고 하는 가치도 상당히 높았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학력을 갖고 있는 그 희소성도 사실 상당히 높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가치와 희소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었죠. 저들보다 내가 못한 게 무엇이냐. 단 하나 학력의 차이뿐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너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저는 사실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저의 극복의 방법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그 순간 저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로 내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유용하다라고 느낄 때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그 현실을 깨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또 잠깐 사이에 사실 저도 방송통신대를 다녔었거든요. 잠깐 사이에 그냥 단순하게 아까 생각했던 학력에 의한 그 현실이 저에게 가장 큰 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그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학교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창업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고. 근데 창업을 하시게 된 그 시점이요. 네. 외환위기 직후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으실 수.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기를 어떤 상황에서?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요즘 시대는 선택의 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요즘. 근데 너무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창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뛰쳐나왔고 또 세상의 편견과 맞서겠다고 학력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나서니까 제가 갖고 있는 미천은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소위 얘기하는 요즘 학생들이 얘기하는 금수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뭐 그런 표현도 없었지만 저는 거의 뭐 플라스틱 일회용 수저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었는데 사실은 창업을 할 당시에 IMF 위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였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사이클이 선순환으로 아니면 악순환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느낀 게 그때였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힘들죠. 힘든다고 할 때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가 돌아온다라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추였는데요. 사실 되게 IMF 겪으면 다 모든 것을 안전한 걸 선택해야 돼. 지금 다니는 회사 왜 그만둬. 물론 저희 집에서도 팔남매인데 우리 형들이 많잖아요. 다 밥상머리에 오랜만에 명절 때 앉았는데 저한테 너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냐 하는 무모했다고 했을 거예요. 예, 형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뭐라고 들렸냐면요. 이놈 사업하다가 망하면 또 나한테 와서 또 손 벌릴 텐데 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도와달라고 가서 손 벌리려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냥 선전포고 정도로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한번 선언을 하고 나면 사실 체면도 있고 예, 책임감도 생기고. 이게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종잣돈 얼마였어요? 1999년에.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아주 형편없는 벌이였잖아요. 제가 형편없는 벌이에 이렇게 저렇게 모으고 아이들과 한 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저한테 주는데 그 돈이 약 2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80만 원으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잘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계 설계, 정밀 기계 설계 분야의 기능 한국인이거든요. 또 기능 올림픽 선수 생활을 할 때 비록 세계 대회는 못 나왔지만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다른 소위 얘기하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만시간.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만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3년 동안 2만 8천 시간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예,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뭐 누구한테도 내놓아도 사실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능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길이 나한테 유일한 미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고 나니까 그렇게 큰 돈이 남지가 못해서요. 그냥 중고 책상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프린터를 살 돈이 없어서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프린터를 그때 인쇄는 제 친구한테 프린터예요. 가서 프린터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에서 혼자 280만 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낮에는 애들하고 놀고요.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1999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0만 원보다 좀 많아요. 또 지금 280만 원보다는 그 당시니까. 근데요, 회사 시작해 가지고 어디 잘 되기만 했겠어요. 그 중간에 분명히 좌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업이. 왜냐하면은 제가 한 만큼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일을 할 때 지금도 회사에 경영을 하면서 기업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종종 당신은 왜 기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빨리 영리의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한데요. 제가 기업을 하는 중요한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우리 회사가 열심히 만든 물건을 우리 고객들이 가져가서 쓰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런 그들의 행복,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행복을 제가 제공하고 있고 그런 제공의 대가로 제가 돈을 받는 거죠. 저는 그 돈을 또 투자를 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했고요.
또 그렇게 벌은 돈의 일부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면 우리 직원들은 그 돈으로 우리 직원들 가족들과 세상에 태어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훌륭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또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어서 직원들한테 그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버는 가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은 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의 선택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 선택을 했는데도 선택을 하고 나서 점점 그 선택의 결과가 좋았으면은 아마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건데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그런 약속을 했던 그 대기업이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 제품의 어떤 가격이 부가가치가 막 추락을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접고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졌었거든요.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가치의 두 번째 가치, 우리 직원들과 같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 가치를 잊지 않고 그런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건데 결국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다름 아닌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고 또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지 다 아는데 어떻게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제 책상에 그 당시 한 직원이 약 한 40명 정도 됐는데 40명이 다 제 책상 위에 사표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대표가 직원 대표가 와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남기고 당장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구조조정을 해라. 예,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회사를 정상화해서 불러주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제가 엄청난 거예요. 받지 못해 받아서는 안 될 또 받기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은혜를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회사가 됐냐? 지금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이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은 아까 뭐 일부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다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내밀어주는 손을 잡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어떤 모습이 뭐 결과적으로 지금 결론은 아니지만 과정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를 만든 가장 중요한 경쟁력, 동력은 많은 사람들의 손이다. 결국은 그 손을 잡기 위해서 또 그런 손을 그들이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주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살기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둘이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 둘이만 하면은 자기 회사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 듣기 좋으라고 남 보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지 이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제작진이 현장에 가서 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따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은 이준배 대표가 이끌고 있는 회사 아이빌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위치한 이곳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이준배 대표의 아이빌트 세종은 누구나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빌트 세종, 창조경제의 산파 같은 일을 하는 회사. 이 시대의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사다. 젊은 창업자를 위한 회사
아이빌트 세종의 직원들을 만나봤다. 처음에는 한 7, 8명 됐었습니다. 예, 처음에 초기에 1999년 9월에 저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이 그 대표님 아파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에서 뭐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같은 그런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지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 한 대 놓고서 집에서 창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하셨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는 그 B2B로 다 시작을 한 거죠.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의뢰를 수행을 하는데 기업형 연구소 형태가 된 거예요. 기업에서 요청되는 그 요구 사항을 R&D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대표님이 그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죠. 이분은 아마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 근무하신 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집을 사업장 주소로 쓰고 아파트에서 28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걸 다 아는 분 같아요. 근데 창업 당시에도 또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서 창업 당시에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그때 뭐 에피소드 아까 이야기하신 거 말고 또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그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벤처라고 하는 기업을 엄청나게 많이 육성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 벤처 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하나를 갖고 나간 거죠. 그 기술을 기반으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야 품앗이 하듯이 나 돈 조금뿐이 없어. 조금만 해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필요한 벤처 기업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와서 뭘 해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겸손의 가치가 거기서 사실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그 당시에 받던 월급 150만 원, 요 정도 수준에서 일주일 정도 일하면은 50만 원이면 되니까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과하게 70만 원 정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70만 원 갖고 하면 안 돼. 그러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얘기가 그러면 50만 원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7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와요. 근데 700만 원은 못 줘. 내가 어려우니 대신에 300만 원은 줄게. 그럼 70만 원짜리의 가치가 갑자기 3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자신이 아니라 수요자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무언가를 가치 있는 준비를 한다면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전략적으로 싸게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직원들은 이준배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저의 새로운 멘토, 제가 봐온 대표님께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창조하려는 걸 많이 좀 직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직장에 들어와서 알게 된 대표님의 그 창업 마인드고요. 그걸 저도 따라가기 위해서 저의 멘토로 지금 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소위 창업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이준배 대표에게 창조란 무슨 뜻입니까? 저는 뭐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사전적 의미도 있고 또 보는 또 아니면은 또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창조라는 의미는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방송통신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제가 방송통신대학을 바라보는 가치나 창조의 가치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방송통신대학은 사실은 능력중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선두에 서 있고 또 핵심 또 그 대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중심 사회 곧 그것이 창조고 또 그런 소위 얘기하는 그런 창조라는 것은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이 상당히 역사도 깊고 오래된 대학이면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담고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의 대학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창조라는 것은 누구든 간에 새로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두려움 없이 한 발을 뛸 때 비로소 그것이 창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감입니다. 저는 방송대학의 특히 방송대학 프라임 칼리지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볼 때 아까 능력 중심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방송통신대학이 말하는 스펙 학력 사회가 아니라 능력 중심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학력이 있든 없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게 방송대학이 말하는 우리 사회가 말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 한 분씩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최미라고 하고요.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면접하고 채용하셨을 텐데요. 지금 대표님의 회사에는 어떤 젊은이들을 채용하고 싶으신지요? 예. 저희 회사는 일단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것을 쓰는 난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오중남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 70%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비공식적인 통계로 90% 정도 됩니다. 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몇 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요. 10%가 대학을 졸업 안 하고 고졸 내지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대학을 못 가서 대학의 학력을 못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안 간 겁니다. 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 지금 시대의 학력이라는 것을 굳이 따지기에는 조금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까지 모든 걸 그냥 다 아우러서 그렇게 학력이나 학벌로 인재를 채용한다든지 육성하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맞춤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부정합니다. 맞춤형 인재는 철저하게 기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춤형 인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도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 하나하나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배워가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인류 인재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질문한 이 학생이 네. 지원을 했다. 뭐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뽑냐? 저희는 회사 내에 챔스라고 하는 인재 채용 그리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챔스가 뭐죠? 챔피언들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챔프에 S를 붙여서 챔프가 CHAMPS 뭐 짧지만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는데 그 C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H가 하모니고요. A가 액티비티, M이 모럴리티, P가 페이션스, S가 서번트입니다. 이 6가지는 꼭 기업에서 필요한 인성의 기본이 아닌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에서 필요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도리라고 표현도 하고 예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다면, 인문학을 전공했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근간한 이공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공학적 근간을 갖고 해서 소양을 갖고 있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든 간에 한 가지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사람의 근본을 아는 인재가 되셨으면 하는 게 이후에 지금 질문하신 우리 학생이 재력가가 됐던 권력가가 됐던 또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학생이 원하는 그런 것이 됐을 때 반드시 앞에 존경받는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언젠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창업에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할까요? 네. 창업에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첫 번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업은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예. 창업을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창업을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세우고 창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창업을 돈이 안 벌려도 그냥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뭐 포기하고 하는 일 없이 꾸준히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제 우리 이준배 대표가 말씀하신 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누구도 공급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상품이든 서비스든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커피집 옆에 또 커피집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못 가서 퇴직금 다 날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이 공급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준배 대표께서 쭉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하얗게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지금도 하얀 건 사실인데요. 제가 돌아가는 길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가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것보다 받고 가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픕니다.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오 교수님한테 늘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씀을 늘 하시죠. 지금도 아주 어려운 얘기를 그냥 쉽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주 속이 가려운 데를 그냥 꼭 집어서 여기저기 얘기 안 해도 딱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종종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누군가의 뒷걸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뒤통수가 없어져 있고 앞에 뒤꿈치가 없어져 있죠. 결국은 자세히 보니 우리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뭔가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등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없는 그냥 깜깜한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퍼스트 무버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미래를 위한 그런 지점에 서 있다.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짧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좋은 답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준비했고 지금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을 준비하고 미래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배추 농사로 돈 벌었다고 배추 농사 짓다가 배추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고 옆에 나라 탓하고 옆에 농부 탓하는 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선택 반드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저도 함께 응원할 테니까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가 준비한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프로그램은 아이세종빌트의 이준배 대표를 모시고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려서는 밥값, 그리고 기능 한국인이 되어서는 이름값을 위해서 꾸준히 살아온 우리 이준배 대표의 삶처럼 우리도 무언가 꿈을 가지고 꾸준히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할 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함께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함께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